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나흘간의 7차 당대회 폐막했습니다. 36년 만에 당대회가 남긴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라고 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총평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김열수 교수님부터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올해 1월 초에 1월 1일이죠. 매년 하는 거긴 하지만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했잖아요. 그 신년사 발표할 때 보면 이번 당대회 때 휴양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휴양한 설계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번에 36만에 개최된 당대회가 김정은 스스로를 위한, 그러니까 셀프 대관식을 위한 설계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핵무장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고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짜낼 것인가 하기 위한 그런 설계도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기대했던 휴양한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인민을 위한 설계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설계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끝난 그런 당대회였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최고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또 핵무장을 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좀 더 고생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전현준 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총평. 예,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확고히 하는 그런 선포식이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전통적인 그 혁명 전략 또는 혁명 전통을 계속 살리면서 큰 변화 없이 김정은 유일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내에 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개발도 계속 당연히 하는 거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자력갱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또 외부와의 관계 개선, 뭐 개혁 개방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김정은이가 이번에 등소평이라든가 고르바초프처럼 뭔가 좀 개혁 개방의 하나의 원조가 북한판 원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런 것들은 좀 무망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대회 개회사에도 투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 또 승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뭐 대관식과 함께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독려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해외와 국제관계에서의 대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키워드로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바로 이제 직위 변동이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지금 가장 최근에는 당위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당위원장이 과거에 있었던 직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최고위직이 맞느냐? 김열수 교수님 맞습니까? 예, 지금 김정은의 직위 변동을 보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제1인자죠. 그런데 이제 굳이 저런 직위까지 또다시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당대회는 김정은 스스로를 위한 셀프 대관식을 위한 그런 설계도였고 그런 당대회였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최고의 직위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천하에 공포하려면 새로운 직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12년도 4월 11일 날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으로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될 직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셀프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직책도 없이 셀프 대관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게 이제 1966년도에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좀 가지지 않겠느냐. 만일에 당 중앙위원회가 또는 최고위원회로 바뀌면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런 예측을 좀 무너뜨리고 오히려 1949년도에
남노당,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이 그때 하나로 통합이 됐거든요. 남조선노동당이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남한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북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노당과 북노당이 통합이 되면서 조선노동당이 됐고요. 예. 그 조선노동당이 되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당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67년 만에 또는 뭐 60 몇 년 만에 이 김정은이라는 손자가 네. 그 할아버지 때를 이어받은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직책을 이어받든지 간에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김정은은 확고한 북한의 제1인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정군을 다 통틀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비교, 아마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권, 군권, 국가 권력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이 동일합니다. 이번에 당위원장을 서로 맡으면서 동일한 위치가 됐고, 군권만은 좀 이름은 다르지만 최고 지위를 갖고 있고, 국가 권력은 주석과 국방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현주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명칭을 바꾸고 명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위를 당연히 가져야 되죠. 북한의 그렇죠. 최고 지도자는. 왜냐하면 이제 수령입니다. 수령. 그러니까 수령은 이제 상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속적인 권력을 소위 가져야 됩니다. 수령은 신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당히 저 체제가 이제 종교화된 네. 유사 종교처럼 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을 신적인 지위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권력들은 세속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령인데 저기 이 최고 지위 중에서 하나라도 얻지를 못하게 되면은 수령의 권위에 손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최고 지위를 갖게 되는데 다만 명칭에 있어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김 교수 얘기하셨지만은 할아버지는 이제 영원한 주석, 아버지는 영원한 총비서로 네. 다 이제 당 규약에다 명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 똑같은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 선대 수령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최고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만은 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을 가져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명칭이 김일성과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49년 6월에 가졌던 김일성의 직책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그 전에는 1차, 2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두봉이라고 하는 연합파의 거두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갖고 있었고 네. 드디어 김일성이가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게 49년 6월 조선노동당이 탄생하면서 그랬거든요. 다만 이제 당대회를 통해서 김일성이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가진 것은 56년 4월에 있었던 3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갖게 됐고 66년에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총비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새로 이번에 가진 당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장인데 당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당중앙위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떻든 간에 좀 이상한 나라니까 저기가. 예, 뭐 그건 별로 자기들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상하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김정은이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는 것을 대외 선포하는 것이고 앞으로 독재 권력이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이는 자신 있게 대내외 정책을 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핵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대화 국면도 우리는 또 대비하는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요즘 네.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포함해서 평화협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는 자신 있게 대내외 정책을 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김정은이 등장할 때만 해도 한 5년 내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은 잘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3부자 호칭 얘기도 잠깐 해드렸지만 이 노동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이 2명 정도 더 늘어나면서 3명에서 5명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혼란은 없고 안에서도 좀 정착이 된 것은 아닌가. 김일수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북한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북한 붕괴설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하고 국제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김일성이 죽었을 때 한번 주기적으로 뭐 북한 붕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난의 행군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소위 말해서 김정일이 죽고 난 뒤에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이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김정은은 세계에 대해서 보란 듯이 어제 이제 당대에 나흘 동안 하고 폐막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국 상무위원도 5명으로 보강이 됐거든요. 2012년도 4월 11일 날 노동당 당 대표자 대회를 할 때 원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5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채용회가 빠지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가 있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잖아요. 예. 정치국 상무위원이 3명 체제로 갈 건지 5명 체제로 갈 건지 혹시 김영남이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김영남이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건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영남을 그대로 둔 거잖아요. 저 뭐 88세면은 내일 모레면 90세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장청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2명을 이제 보강을 했는데 채용에는 원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당에 여러 가지 이제 자식들의 문제가 있어서 네. 혁명화 사업에 잠시 가가지고 지방에 자천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을 수 있겠죠. 예. 특히 재용회 같은 경우는 혁명 2세대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김일성이 하고 빨치산 활동을 했던 최연이니까요. 그러니까 혁명 2세대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봉주라는 사람, 내각 총리잖아요. 총리를 경제 분야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무위원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3명 이외에 네. 앞으로 정치국의 상무위원회 채용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빨치산 2세대와 그리고 경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그 총리까지 집어넣어서 5명으로 꾸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게 꾸려 나가지 않겠는가 현재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뭐 정치국의 리수용 외무상 얼마 전 유엔에 가서도 참 많은 얘기를 했던 리수용 외무상이 정치국원에 선출이 됐다는 부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외교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2인자로 보이는 동생 김여정이 또 빠졌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원준 원장님. 예, 리수용은 김정은하고 아주 각별한 그 사이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스위스 유학을 했었던 때 리수용이가 스위스에 있으면서 사실상 모든 그 뒷받침을 다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떻게 뭐 신변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했고 사실 장성택 숙청 때 리수용이가 장성택 계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숙청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수용이는 전적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네. 김정은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수용은 생각보다는 이제 뭐 서구 문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여정이는 여동생인데 사실은 이제 북한 같은 수령 체제 하에서 김정은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 각광을 받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김여정이가 어린 나이에 20대인데 저렇게 정치국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직책을 아직은 받기는 어려울 거고 네. 본인도 극구 고사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서양 언론에 거의 모두가 김여정에 대해서 또 조명을 할 텐데 그러면 네. 김정은의 이번에 그 대관식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여정이가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이고 김경희도 김정일의 정말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고 여동생이었습니다마는 64세인가에 정치 국원이 뭐 됐다든가 부장이죠. 부장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는 당분간은 그렇게 언론에 많이 비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오빠를 보조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만나서 김정은과 국사를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그 위치 아닙니까? 또 친인척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관저에 출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꼭 중요 직책을 맡지 않아도 네.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면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후지모토라고 하죠. 요리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 만난 사람이 농구선수, 로드맨, 뭐 요리사 이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과연 다 믿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지만 보니까
관심 있는 김여정이 결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결혼해서 임신했다, 뭐 애까지 낳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정도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뭐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정보가 북한에 대해서 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일가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기껏 해가지고 요리사 하는 사람 얘기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 네. 로드머니 가가지고 뭐 장난치고 한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될까? 그게 좀 안쓰럽고 좀 불편하고 그래요. 예. 여태 그 김정은이가 만난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몽고 대통령이 갔지만 북한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의 지도자죠. 김정은이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수반을 만나고 또 외국을 나가서 다른 나라의 수반을 만남으로써 그 외교 관계를 돈독해 하고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기껏 하고 있는 게 로드맨이나 부르고 뭐 요리해줬던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근데 그것이 뉴스가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얘기한다는데요. 저는 사실상 뭐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논의됐던 것은 김여정이가 결혼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김여정이가 결혼했으면은 아마 최용해의 아들과 결혼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보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그때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다시 보면 이 후지모토 겐토한테 얘기한 게 야 이거 김여정이 아직 결혼 안 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네. 정말 요리사의 말을 우리가 금가옥조처럼 받들어야 될지 예. 그런다는 회의감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현주 원장님께 지금 BBC 기자가 취재하다 추방 당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당대회 때문에 온 건 아니었지만 좀 외신한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최고 그 순회죠. 네.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 이렇고 좋지 않은 보도를 하니까 추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독재자들은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2011년에 시리아에서도 모든 외신 기자를 다 쫓아냈습니다. 네. 나쁘게 보도한다고. 그다음에 작년에 2015년 12월경에도 중국에서 프랑스 기자가 쫓겨났어요. 그 티베트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뭐 지금뿐만 아니라 2009년에도 또 미국 여기자 2명을 억류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거의 뭐 일상적인 일이고 아마 정치 권력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나 자기를 좋지 않게 얘기하는 내부 기자든 외부 기자든 네.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